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생물의 특성에서는 총 6가지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생물이라면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가지 특성을 정리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랑은 4가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가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생물이라면 다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단어도 많이 들어봤어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자, 그런데 이 단어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조적 단위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물질의 단위를 뭐라고 하죠? 네, 물질의 단위는 보통 원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원자라는 개념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잘게 쪼개졌을 때 세포로 쪼개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원자 하나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이루고 있는 단위인 세포는 스스로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라고 한다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세포 소기관을 조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 소기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나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나 예를 들어서 리보솜이나 이런 등등등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수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세포 수가 하나만 있는 세포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했었고요. 세포의 수가 여러 개인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여러분이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이렇게도 구분을 하지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고도 구분을 하죠. 이 부분도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는, 정확하게는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긴 했지만 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 핵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핵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 그리고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5개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원핵 생물이 가장 아래쪽에 있었고, 원생 생물이 있었고, 식물이 있었고, 동물이 있었고, 균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는 진핵이었고요. 여기가 원핵이었죠. 그래서 원핵 생물은 거의 대부분 다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핵 생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다세포 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주로 어떤 애들이 나오는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세균의 경우에 단세포이면서 원핵생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식물이나 동물, 균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출제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이렇게도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특성이었어요.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자, 그런데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결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온도 조건이 만족된다, 압력 조건이 만족된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체내 조건은 그런 모든 반응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끔 반응 조건이 다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조건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냐면 이러한 체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효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뉜다라고 본다면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저에너지 물질이 고에너지 물질로, 자, 고분자 물질이니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고에너지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때는 정확한 효소의 그림은 이렇게 배우기는 했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이러한 에너지의 단순 그림의 변화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면 된다. 이때 이 주된 에너지의 형태는 열이기 때문에 열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다라고 했었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물질이 고분자가 저에너지 물질, 저분자로 쪼개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즉 분해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면 된다라고 했었죠. 역시나 주된 에너지의 형태는 열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과학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상기해 볼게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단백질 합성 과정은 아미노산의 합성이었습니다. 잠깐만 한번 상기해 볼게요. 우리 아미노산의 합성 반응이 자, 이렇게 일어났었죠. 자, 이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자, 두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카복시기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빠져나오면서 물로, 자, 무슨 반응이었죠? 그렇죠. 탈수 반응이었고요. 탈수 반응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 두 개의 분자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 자, 연결되면 단순하게 붙으면 그냥 결합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무언가 빠져나오면서 붙으면 뭐라고 한다? 그렇죠. 축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결국은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단백질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이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왔어요. 자, 물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걸 내신에서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예요. 왜? 아, 물이 빠져나갔구나. 당황하기보다는 실수하는 거죠. 물이 빠져나갔구나. 아, 무언가 빠져나갔네. 빠져나갔으니까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사항은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물질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 주의해야 되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물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에너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저분자, 저에너지 물질이 고분자, 고에너지 물질로 바뀐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합성되는 반응은 다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물질이 뭔가 빠져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낚이지 말고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는 동화작용이다 라고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반대로 나오게 된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자, 이번에는 물이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다시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자, 물이 들어가면서, 자, 탈수의 반대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가수가 되는 거죠. 가수. 더할 가짜에 물 숫자 가수가 되는 거죠. 가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가수가 되면 이 두 개가 다시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 떨어진다. 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 반응을 가수 분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예요? 단백질을 다시 아미노산으로 쪼갠 거예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다시 쪼갠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렇죠.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바로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단백질 말고 다른 것도 다 가수분해인가요? 네, 실제로 소화 효소는 다 가수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모든 소화 반응은 다 가수분해 반응이 됩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 문제에서 포인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 될 때에도 물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에 낚이지 말고 물이 들어간다 여기에 낚이지 말고 이것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쪼개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즉 물질이 분해되는 이화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한다라는 건데요. 생물이라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을 해요. 내 친구가 옆에서 나를 때리면 나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하는 이유는 그렇죠. 보호하는 이유는 결국 얘가 목적이에요. 얘가 목적이 되는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몸의 상태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는 이유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에 대한 반응과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유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와 같은 목적의 관계로 조금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가끔 이 둘을 구분하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는 어떤 것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행동 변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행동 변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 변화 결과 내 체내의 어떠한 변화값이 생겼는지 체내의 어떤 변화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아니면 체내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다와 같은 조금 더 거시적인 형태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둘을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들이 수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은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자,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건 우선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건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네,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이고요.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개체가 큰 개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어린 개체가 큰 개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반응에서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자, 공통점. 자, 우리 중학교 때 수정란이 개체가 될 때 수정란이 개체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막 우선 세포를 막 쪼갰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막 이렇게 하면서 세포를 막 쪼갰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었냐면 난할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무엇을 한다? 체세포 분열을 한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을 한다.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난할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동일하게 체세포 분열에 들어가요. 하지만 난할의 경우에는 세포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세포의 수만 막 늘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포의 크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세포 하나당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고 세포 전체의 크기는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의 세포로부터 자기랑 똑같은 세포 2개 만들고
또 자기 가지고 똑같은 세포 만들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포 하나당 크기는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 이 세포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세포 전체의 크기는 증가하죠. 당연히 세포 수는 증가하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은 발생이고 어린 개체가 큰 개체가 되는 과정은 생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개구리가 발생하고 생장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되는데요. 수정란으로부터 개구리가 되는 과정, 이 과정까지는 발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발생해서 어린 개구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생장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책마다 또 이렇게도 표시를 하기도 해요. 자, 수정란이 올챙이가 되는 것도 발생이에요. 그럼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건 무엇인가? 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건 무엇인가? 자, 이 그림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는 뭐도 들어가야 돼요? 발생도 들어가고 생장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사실 엄연히 따지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라는 걸 물어보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수능에서는 이런 과정을 물어볼 때 발생과 생장이라고 해서 두 개념을 같이 물어보고 있지만 내신에서는 두 개를 구분해 볼 수 있으니 수정란이 되는 과정은 발생이고 개체가 커가는 과정은 생장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자, 네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자, 생식과 유전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방금 쓴 걸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는 건데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특성은 살짝만 보면 생식과 유전이라는 단어고요. 적응과 진화라는 개념이네요. 자, 그럼 이것을 크게 한번 나눠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개, 2개로. 자, 그럼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 오세요? 자, 앞부분은 나 혼자예요. 개체 혼자예요. 그래서 개체 혼자 나를 영위하기 위해 갖는 특성이에요. 내가 생물인데 내가 생물이기 때문에 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물질 대사를 하고 나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나는 발생과 생장을 해 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나 혼자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나의 종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내가 생식을 하는 이유는 나의 생물의 유일한 목적은 사실 뭐죠? 그렇죠. 종족 번식이에요. 그래서 내 종족을 번식하고 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식과 유전을 하는 거고요. 내 종족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 환경 변화에 자손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 적응과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특성 중에서 4가지, 앞에 4가지는 개체 유지적 특성, 뒤에 2가지는 종족 유지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생식과 유전을 하나씩 볼게요. 자, 생식과 유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생식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생식은 우리가 배웠을 때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 없는 생식이었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실까요? 아메바 같이 내 몸을 쪼개서 분열법 효모처럼 겨드랑이 부분에서 팔 부분에서 내 새끼를 태어나게 하는 거 출압법 고사리같이 포자로 번식하는 거 포자법 내가 길을 가다가 너무 예뻐 보이는 꽃을 꺾었어요. 걔를 데리고 가서 뿌리를 내려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자손이 된 거죠. 영양생식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건 내 몸의 일부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연결되시죠? 하지만 유성생식은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맞아요.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도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유전은 그러한 자손이 내 형질을 갖는 걸 말하는 거니까 나랑 닮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인 특성입니다. 적응과 진화.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환경에 맞게끔 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 건조한 환경에 잎이 가시로 변한다. 사막 여우는 건조한 환경에, 더운 환경에 덩치가 작고 귀가 커지게 변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성이 환경에 맞도록 변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이냐? 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적응을 해야 그 환경 변화에 살아남는 거니까. 살아남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 환경에서 자손을 낳고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결국 유전자 구성이 바뀌면서 새로운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과 진화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왜냐? 적응이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진화가 일어난 건지 적응이 일어난 건지 되게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과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구분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변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적응이 맞는 것이고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구성이 바뀌어서 새로운 종이 등장하고 있다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진화에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의 핀치새가 산다. 새로운 핀치새가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바이러스 종이 나타났다. 다른 오리너구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은 진화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방금 생물이라면 갖는 6가지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포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을 한다.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를 한다. 자, 그럼 이것이 바이러스에게도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이러스의 특성이 생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자, 우선 세포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세포. 자,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세포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었죠.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산은 당연히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DNA나 RN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인지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바이러스 하나 중에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는 이 안에 이렇게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거 먼저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그린 게 바로 단백질 껍질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핵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성 가볼게요. 두 번째 특성, 물질 대사를 하는가? 자, 물질 대사를 하는가? 다시 한번 물질 대사의 개념 다시 한번 짚읍시다. 물질 대사란, 자, 물질 대사란 뭐라고 있냐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인데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자, 체내에서 화학 반응. 자, 이게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했다? 촉매가 필요했다. 촉매가 필요했다. 자, 촉매가 필요했고요. 촉매라고 하면 효소를 얘기했고 그 효소라고 하면 단백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세모입니다. 세모. 자, 왜 그러느냐?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숙주가 있을 때만. 자, 숙주에서만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우리 대표적인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정리를 했으니까 얘를 데리고 한번 해볼게요. 얘 이름이 박테리오파지인데요. 이 박테리오가 이 세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균이 어떤 걸 말하냐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숙주로 삼는 것이 바로 세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숙주로 삼습니다. 자, 여기 약간 삼지창처럼 보이죠? 이 삼지창처럼 생긴 애 중에서 여기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관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관처럼 생겼어요. 아주 뾰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장균을 푹 찌르면 여기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럼 박테리오파지가 자기 안에 있는 얘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였죠? 그렇죠. 핵산이었어요. 그럼 핵산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 핵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풀려요. 이거 지금 누구 거예요? 바이러스 거예요. 바이러스의 핵산이에요. 그런데 대장균에 핵산이 있겠죠. 이렇게 쓸게요. 대장균 핵산이 있겠죠. 그런데 이 대장균이 자기의 것도 핵산으로 인지하지만 얘가 넣어준 얘도 그대로 핵산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장균이 우리 다 배웠습니다. 대장균은 뭘 할 수 있다? 자, 대장균뿐만 아니라 생물들은 DNA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RNA로 전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단백질로 번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물질로 무언가 다른 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집어넣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뭐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냐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단백질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열심히 자기 모양처럼 만들어내기도 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립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거를 복제하기도 해요. 복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제한 거를 자기 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내 새끼들을 만든 거죠. 이거 뭐예요? 내가 내 새끼들을 만드는 거? 그렇죠. 생식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그리고 숙주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뭐도 했어요? 대사도 했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을 일으켰죠. 대사도 했죠. 그래서 숙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짚은 김에 5번도 볼까요? 생식과 유전. 그렇다면 생식과 유전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생식을 하느냐? 자손을 만들었으니까 생식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중요합니다. 자, 생식을 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 조금 전에 했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은 뭐를 한다? 그렇죠. 체세포 분열 또는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생식세포 분열. 뭐다? 세포다. 근데 얘는 세포가 아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그럼 여기는 세포 생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조립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식을 한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립을 통한 증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은 분열을 통한 생식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조립을 통한 증식을 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유전은 할까요? 어때요? 유전? 그렇죠. 유전은 하죠. 왜? 내 유전 물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쌤이 세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생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조립을 통한 증식을 하는데 유전은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가? 네, 그렇다면 이 대장균을 자극했을 때 이 대장균이 반응을 하면 이 안에 바이러스들이 들어있을 때 걔네들이 반응한다라는 맥락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다라는 식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조건이 필요하겠죠. 숙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 숙주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발생과 생장을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발생과 생장. 조금 전에 발생과 생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다? 뭐를 한다? 그렇죠. 체세포 분열을 한다. 조금 전에 그랬죠. 그런데 또 나왔네요. 또 얘는 뭐다? 세포다. 세포.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적응과 진화를 한다. 자, 적응과 진화를 한다. 어때요? 자, 얘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할까요? 네, 너무너무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그렇게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비생물적 특성과 생물적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생물적 특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물질 대사를 한다, 이런 건 숙주가 있을 때 가능하다. 유전을 한다,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생물적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생물적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세포가 아니다.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도 할 수 없고 생식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비생물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그대로 한번 살려본다면 숙주가 없으면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결국은 비생물적 특성이 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을 그렇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쌤이 설명했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1단원에서 생명과학의 특성이라는 마지막 단원은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 학문이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 특성과 그런 연구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결국은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생물에 있는 모든 전 영역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라고 하는 개념부터 생물의 큰 개념, 그리고 생태라는 것, 그 생물과 다른 것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이다. 그리고 생물이 지금은 생명과학 혼자로만 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들과도 같이 발달하면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물리학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생물정보학이나 통계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계를 하면서 다양하게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일단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